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내 삶의 진짜 미술을 드리는 첫 번째 시간, 그림 읽는 법, 김진지음 아트에서 나왔습니다. 네, 화면이 예쁘진 않지만, 화면이 예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네, 귀만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미술관도 가시고 전시회도 많이들 요즘 가시는데, 제가 이 그림에 관한 책, 그림 읽는 법 앞부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에드바르 뭉크에 관한 글입니다.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뭉크의 다른 작품들 또한 절규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뭉크의 작품은 왜 이토록 묘한 분위기를 풍길까요? 이번 시간에는 뭉크의 삶과 예술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했던 가정 환경과 세기 말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겪은 그의 생애는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강박관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내 겪어온 상실과 비관의 감정, 절망의 경험은 훗날 정신질환으로까지 발현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연이어 사랑의 실패를 겪었죠. 뭉크는 자기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예술은 자백이다. 작품을 통해 나는 세상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이는 에고이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예술로 자신의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거라 생각한다. 염세적 시선으로 가득한 그의 작품들은 개인적 삶에 대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고독과 상실, 불안과 사랑, 질투와 고뇌에 대한 주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를 태동하게 한 침울한 천재 뭉크. 그의 삶에는 대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1863년 뭉크는 스웨덴 치하의 노르웨이에서 열렬한 청교도 가문의 군의관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은 가난과 질병,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 침울한 나날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5살의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여의고 누나 소피 역시 9년 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어린 그가 겪은 상실의 충격과 고통은 평생 그의 삶을 옥죄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뭉크 역시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병약하게 태어났고 만성 천식과 류머티즘을 앓았으며 스페인 독감에 걸리기도 했죠. 정신적으로는 평생 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요양시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환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질병이라는 자연의 폭력적인 힘 앞에 내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경험은 그의 작품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절규의 모티브도 직접 겪은 정신착란의 기록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두 친구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기분을 느끼며 펜스에 기대어 섰다. 세상이 푸른빛 검정의 피오르, 피와 불의 혀로 가득했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었지만 나는 불안에 떨며 서 있었다. 나는 자연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절규하는 주체가 뭉크가 아닌 자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속 뭉크는 환각과 환청을 통해 자연의 절규를 보고 들었고 이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이 절규한 것이 아니죠.
절규는 앞쪽에 인물이 배치되어 있고 그 뒤로 긴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난간이 있어 시선이 자연히 앞쪽에서 뒤로 이어지는데요. 뭉크가 자연의 끝없이 긴 절규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치 그 비명이 오른쪽 앞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구도를 배치한 것이죠. 그 소실점의 끝에는 피와 불의 혀가 넘실대듯 구불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착란에 빠진 뭉크는 비명을 지른 것이 자신이었는지 자연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의 자신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내면도 포함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뭉크의 예술에는 현대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뭉크가 기술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1880년대 초에는 드가나 르누아르 같은 인상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1880년 후반에는 폴 고갱이 황색의 그리스도를, 빈센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죠. 뭉크 역시 초기에는 인상주의의 뜻을 두고 신인상주의 화풍을 시도했지만 1889년 부친의 사망을 기점으로 깊은 침체기에 빠져 그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곳곳을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특히 1889년과 1892년 사이 파리에 자주 오가며 고흐나 툴루즈, 로트레크, 피사로, 모네, 휘슬러, 쇠라의 작품을 접합니다. 뷰아르나 보나르 같은 나비파와 독일 상징주의 회화는 그에게 더욱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의 작품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아르누보 예술처럼 구불거리는 곡선을 주로 쓰면서 종합주의 경향을 띠게 된 것이죠. 그는 당대의 미학적 논쟁에도 관심을 가졌고 당시 새롭게 등장한 사진이나 영화 등의 기술에도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뭉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내 인테리어나 책 읽는 사람들, 뜨개질하는 여성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그림의 주제는 숨쉬고 느끼며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는 예술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는 관찰자로서가 아닌 자기 경험과 고뇌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대의 일상적인 풍경이나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 역사적 사건을 담기보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실, 불안과 질투, 두려움과 무기력,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와 강박을 자서전처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맞닥뜨린 환경에 대응하는 자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들여다보듯 임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삶을 탐색하는 현대적 예술가의 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뭉크는 작품을 통해 그가 겪은 고통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운명이라는 것을 일깨우며 감상자가 진정한 자아를 대면하기를 제안합니다. 그의 그림은 독창적이면서도 서투른 듯 거칠며 무언가 조화롭지 못한 듯 보입니다. 분노에 차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미완성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뭉크는 이러한 공격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시도했고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색들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색과는 달랐습니다. 그림의 색상은 그의 심리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자신이 겪은 감정과 고뇌, 불안 등을 보다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색깔을 선택하고 보색 대비를 활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뭉크 작품 속의 선은 매우 날카롭거나 구불거리고 불안정하며 이미지는 현실의 단순한 복제를 넘어서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상자들이 근본적인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선택한 장치입니다.
그는 작품에 기묘한 실험을 더하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캠퍼스에 바로 물감을 칠하거나 악천 후에 캠퍼스를 밖에 내놓기도 하고 나무의 결을 다듬지 않고 거친 표현이 그대로 보이도록 해 재료가 지닌 효과를 드러내고자 했죠. 당시의 시선으로 보자면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일까요?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오랜 기간 냉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1892년 11월 뭉크는 베를린에서 예술가로서 큰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궁금하시죠? 그 후에 뭉크의 삶과 작품과 예술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이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그림 읽는 법, 네, 다양한 작가들의 삶과 예술에 관한 작품에 관한 글이 너무 좋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네, 화면은 비록 멋지지 않지만 귀만 쫑긋해서 듣고 또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뭉크전이 한가람미술관에서 하고 있죠. 예,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고 저도 가고 싶네요. 어쨌든 미술 작품 뭉크전 보시고 또 제가 읽어드린 거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